기후변화 대응 건축가. 그들은 더 이상 예쁜 집을 디자인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을 설계하고 미래를 건축하며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조용한 영웅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단순한 집이나 건축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지금, 우리는 어떤 집에서, 어떤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콘크리트와 유리로 뒤덮인 도시의 종말 이후 자연과 함께 숨쉬는 건축의 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집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가? 기후변화 대응 건축가, 생존을 위한 설계혁명.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집과 건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위치일까요? 가격일까요? 아니면 디자인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우선순위에 두실 겁니다. 하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뉴스 속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의 주거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기존에 살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극한의 기온과 자연재해로 인해 전통적인 건축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 건축가라는 새로운 직업군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학자이자 생존 전략가이며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집이나 불을 과시하는 건축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가치관마저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 건축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진화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논할 때 우리는 종종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구체적이고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극한 기온 일수는 2배에서 3배 증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연간 35도 이상의 날이 10일이었다면 기온이 1도만 상승해도
이런 날이 20에서 30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1.8도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폭염일수는 1970년대 연간 평균 8일에서 2010년대에는 31일로 거의 4배 증가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에는 연간 5일 정도였던 것이 최근에는 25일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체의 천조절 시스템은 35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될 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체감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면서 열사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온이 32도를 넘으면 사망률이 급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시 열섬 효과입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는 자연 지역보다 평균 2에서 5도 더 뜨겁습니다. 서울의 경우 여름철 강남 지역과 북한산 근처에 온도 차이가 무려 10도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도시 안에서도 사는 곳에 따라 생존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도시 열섬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태양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서서히 방출합니다. 이를 열저장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때문에 도시의 밤 기온이 교외보다 훨씬 높게 유지됩니다. 둘째, 도시에는 녹지가 부족합니다. 나무와 풀은 증발산 작용을 통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데 이런 자연적 냉각 시스템이 도시에서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셋째,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서 바람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바람이 열기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연 환기가 어려워집니다. 넷째, 자동차와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인공열이 도시의 온도를 더욱 높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편의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콘크리트 정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열지옥이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시원한 곳을 찾아 에어컨을 틀수록 도시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가 도시의 온도를 2에서 3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문제도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매년 3.3m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100년 후 33cm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극지방 빙하의 용해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 수치는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의 경우 1990년대에는 연간 330억 톤이 녹았지만 2010년대에는 연간 2,800억 톤이 녹고 있습니다. 약 8.5배 증가한 것입니다. 남극 빙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남극 빙상의 경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안 도시들의 침수 위험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경우 이미 만조 때마다 시내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가 매년 25cm씩 침하하면서 2024년 수도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 인천, 목포 등 주요 해안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지반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이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 연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서해안 일대의 상당 부분이 침수 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국토의 26%가
해수면보다 낮은 상황에서 첨단 제방 기술로 생존하고 있고, 몰디브나 투발루 같은 섬나라들은 나라 전체가 바다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몰디브의 경우 국토 전체의 평균 해발 고도가 1.5m에 불과합니다. 투발루는 더 심각해서 가장 높은 곳도 해발 5m에 불과합니다.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풍, 허리케인, 산불, 홍수, 가뭄의 강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캐나다 산불로 인해 뉴욕까지 연기가 덮였고, 유럽의 폭염으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독일과 벨기에를 강타한 홍수는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하루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평소에는 조용하던 강들이 거대한 파괴의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호주 산불은 한반도 전체 면적에 육박하는 18만 평방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고 3천여 채의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0년 54일 동안 계속된 장마는 역사상 가장 긴 장마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2년 8월 서울에 내린 시간당 141.5mm의 간구량은 관측 사상 최대였습니다.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고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태풍의 강도도 점점 세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를 넘는 태풍이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시속 250에서 300km의 슈퍼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다표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이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축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심각합니다. 기존 건물들의 냉방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극한 기온으로 인해 건축 자재가 변형되거나 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도로가 녹아내리고 철도 레일이 휘어지는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열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철제 구조물은 고온에서 강도가 약해지고 극한 저온에서는 취성 파괴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목재는 습도 변화에 민감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변형되거나 갈라집니다. 전력 인프라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은 전력 공급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 전국 곳곳에서 전력 공급 부족 경보가 발령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송전선도 고온에서 늘어나면서 전력 손실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50도가 넘으면 연화되기 시작해서 차량 타이어에 달라붙거나 변형됩니다. 철도 레일은 고온에서 팽창하면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018년 영국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온 상승은 인간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열사병, 탈수,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만성질 환자들은 더욱 취약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기온이 평균보다 5도 높은 날에는 사망률이 20% 증가합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악화됩니다. 인간의 처는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실내 온도가 26도를 넘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천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열대야가 지속되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적 비용도 막대합니다. 냉방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름철 전체 전력 소비의 40% 이상이 냉방용입니다. 전력 요금이 오르면서 냉방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후변화는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이 잘 갖춰진 고층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살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더위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특히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곳들은 단열이 부실하고 환기가 어려워서 여름에는 찜통이 되고 겨울에는 냉장고가 됩니다. 에어컨이나 난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극한 기온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50년에는 2도, 2100년에는 최대 4도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건축 방식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건축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과 건물이 기후변화의 피해자가 아닌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 왜 이런 위기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건축 방식들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내내 지배적이었던 건축 철학은 기계를 위한 건축이었습니다. 르 코르비지에가 집은 거주를 위한 기계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건축물이 기능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모더니즘의 핵심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는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명확해집니다. 먼저 유리 커튼월 시스템입니다. 투명한 유리벽으로 된 고층 빌딩들은 확실히 세련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유리는 열전도율이 높아서 여름에는 온실 효과를 만들고 겨울에는 열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결국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해서 냉난방을 해야 하는 에너지 낭비 구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멋져 보이는 건축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마천루들이 도시의 상징이 되고 개발업체들은 이런 건물들을 프리미엄이라고 마케팅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주자들이 평생 높은 전기세를 내며 환경을 파괴하는 구조물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콘크리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합니다. 이는 항공업계 전체의 배출량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고 현대적이라고 생각해온 콘크리트 건물들이 실제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획일적인 설계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 빌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준화된 건축은 대량 생산과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에는 부합했지만 각 지역의 기후와
환경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과의 단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던 건축은 자연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기계적인 환기와 조명으로 쾌적함을 추구해 왔지만 이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자연의 리듬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연과 협력하는 건축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를 몇 그루 심거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생산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대신 흡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건축가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공간을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생태학자, 기후학자, 엔지니어, 사회학자의 역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패시브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기계적인 장치나 외부 에너지 투입 없이 자연의 힘만을 활용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설계 방법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지혜로운 건축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전통 한옥의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옥의 처마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철 높은 태양을 차단하면서도 겨울철 낮은 태양은 실내로 들어오게 하는 정교한 각도로 설계되었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을 정확히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름에는 처마가 그늘을 만들어 집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햇빛이 방한 깊숙이 들어와 난방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마루와 온돌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루는 바닥을 지면에서 띄워서 바닥 아래로 공기가 순환하게 함으로써 여름철 습기와 열기를 제거했습니다. 반대로 온돌은 땅의 축열 효과를 활용해서 적은 연료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지열 시스템과 같은 원리입니다. 현대 패시브 디자인은 이런 전통적 지혜에 과학적 분석을 더한 것입니다. 태양열 이용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방향과 창문의 크기, 위치를 조절해서 겨울에는 최대한 많은 햇빛을 받아들이고 여름에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남향으로 설계된 건물에 적절한 크기의 창문을 내고 차양이나 발코니로 여름 햇빛을 차단하면 냉난 방비를 30에서 5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연황위 시스템도 핵심적입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물 아래쪽에 공기 유입구를 만들고 위쪽에 배출구를 만들면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신선한 공기가 순환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어컨이라는 문명의 이기에 너무 의존해 왔습니다.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의 실외기가 내뿜는 뜨거운 공기 때문에 도시가 더욱 뜨거워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습니다. 패시브 디자인은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해답입니다. 단열과 기밀성도 패시브 디자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좋은 단열재는 여름에는 외부의 뜨거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겨울에는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열질량 활용도 중요합니다. 돌이나 콘크리트, 흑벽돌 같은 재료들은 낮에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서서히 방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실내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막 지역의 전통 건축물들이 두꺼운 흙벽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채광 설계도 패시브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해서 낮 시간 동안의 조명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창문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의 깊이와 분포를 고려해서 실내 구석구석까지 고른 채광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패시브 디자인 원리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70에서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전기세 절약 차원을 넘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제레너지 건축은 1년 동안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가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제로에너지 건축의 핵심입니다. 현재 태양광 패널의 효율은 20에서 25% 수준까지 향상되었고, 가격은 지난 10년간 8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짜 에너지인 태양빛을 그냥 버려왔습니다. 매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전 세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1만 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에너지원을 외면하고 화석 연료를 태우며 환경을 파괴해왔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이런 어리석음을 끝낼 수 있는 해답입니다. GR 시스템도 제로에너지 건축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지표면 2m 아래의 온도는 연중 12에서 18도로 일정합니다. 이 안정적인 온도를 활용하면 여름에는 냉방을, 겨울에는 난방을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도 필수적입니다. 진공 유리나 삼중창 시스템을 사용하면 열 손실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회수형 환기 시스템도 핵심 기술입니다. 실내에서 배출되는 공기의 열을 회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예열하거나 예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환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70에서 90%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상 예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음 날 날씨에 맞춰 미리 시스템을 조절하거나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하거나 전력 요금이 싼 시간대에 저장했다가 비싼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솔라시티 단지는 59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연간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4배 많은 플러스 에너지 건물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바이오하우스는 자체 생산 에너지로 100% 자급자족하며 여분의 에너지를 전력망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의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일반 건축물보다 15에서 25% 높지만 20에서 30년 생애 주기를 고려하면 총 비용이 더 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비용 상승과 탄소세 도입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우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구상의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해온 역사를 보면 각 지역마다 고유한 건축적 해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기후변화 대응 건축가들은 이런 전통적 지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막 기후 지역의 건축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낮으며 태양 복사열이 강한 지역입니다.
중동의 전통 건축물들을 보면 두꺼운 벽체와 작은 창문, 중정 구조가 특징적입니다. 이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설계입니다. 두꺼운 흙벽은 열질량 효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외부 열이 벽을 통과해서 실내에 도달하는데 8배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면 이미 밤이 되어서 외부 온도가 내려가고 벽체에 축적된 열은 밤에 차가운 공기로 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실내는 하루 종일 비교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정 구조는 자연 환기를 유도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중정의 바닥은 밤새 복사 냉각으로 온도가 내려가고 낮에는 그늘진 중정에 차가운 공기가 주변 방들로 유입됩니다. 동시에 뜨거워진 공기는 중정 위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을 만듭니다. 현대의 사막 기후 대응 건축에서는 이런 원리에 첨단 기술을 더했습니다. UAE의 마스다르 시티는 전통적인 바람탑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45m 높이의 바람탑이 고도가 높은 곳에 시원한 바람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도시 전체를 자연 냉각시킵니다. 열대 기후 지역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높은 습도와 연중 높은 기온, 강한 간구가 특징인 열대 지역에서는 환기와 습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전통 고상식 주택은 이런 조건에 완벽하게 적응한 건축 형태입니다. 바닥을 지면에서 띄우는 것은 단순히 홍수를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닥 아래로 공기가 순환하면서 습기를 제거하고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면의 습기와 벌레들로부터 거주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넓은 처마와 개방형 구조도 열대 기후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처마는 강한 비와 햇빛을 차단하면서도 바람의 흐름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벽체의 많은 부분이 개방되어 있어서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지혜로운 전통 건축들을 낙후된 것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설치된 콘크리트 박스를 현대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심각해진 지금 누가 더 지혜로웠는지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계절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전통 한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름에는 문을 모두 열어서 시원한 바람이 통과하도록 하고 겨울에는 문을 닫고 온돌로 난방을 했습니다. 같은 공간이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북극 기후 지역의 이글루는 극한 추위에 대응하는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눈블록으로 만든 돔 구조는 외부가 영하 40도여도 내부는 영상 10에서 15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의 단열 효과와 돔의 구조적 강도, 그리고 인체와 램프의 열을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공기 흐름 설계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현대의 기후 특화 설계에서는 이런 전통적 지혜에 기후 데이터 분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더했습니다. 각 지역의 30년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건물 방향, 창문 크기, 차양 각도 등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서 50년 후에도 유효한 설계를 만들어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축물의 재난 대응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재난보건주택은 지진, 홍수, 태풍, 산불, 폭설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도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입니다. 지진 대응 기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지진을 겪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면진 시스템은 건물과 집안 사이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해서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입니다. 납고무 베어링이나 마찰 댐퍼 등을 사용해서 지진 에너지의 50에서 80%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진 시스템은 건물 자체에 진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TMD는 건물 최상층에 거대한 줄을 설치해서 건물의 진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진동을 상쇄시킵니다. 대만의 타이베이 101빌딩에 설치된 660톤 무게의 TMD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홍수 대응 설계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극한 간구로 인해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주택은 홍수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해답입니다. 주택이 물 위에 떠 있다가 홍수가 발생하면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부유식 학교는 또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몬순 기간 동안 물 위에 떠 있는 학교가 홍수가 끝나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정상 운영됩니다. 이는 홍수가 일상적인 지역에서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재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대비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설마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값싼 건축물에 거주해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예외를 일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태풍과 강풍 대응도 중요한 설계 요소입니다. 돔 구조나 유선형 설계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과 문이 내풍압 설계, 지붕의 결속 방법 등도 중요합니다. 허리케인이 빈번한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시속 250k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주택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설계는 특히 캘리포니아나 호주 같은 산불 위험 지역에서 중요합니다. 불연성 외장재 사용, 방화지대 확보,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등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는 집 자체가 화재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도 합니다. 자립형 시설도 재난보건주택의 핵심 요소입니다. 재난 발생 시 전력, 상하수도, 통신 등 사회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자체가 독립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빗물 저장, 정화시설, 비상식량 저장 공간 등이 통합적으로 설계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 재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입니다. 지진과 태풍이 빈번한 일본, 홍수가 일상적인 방글라데시, 산불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는 각각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축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오염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 자재의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 자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콘크리트의 대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골재로 구성되는데, 이 중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 약 0.9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그린 콘크리트입니다. 플라이애쉬를 활용한 콘크리트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시멘트의 일부로 대체한 것입니다. 시멘트 사용량을 30에서 50% 줄일 수 있어서 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이애쉬의 포졸란 반응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이 오히려 향상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슬래그 시멘트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고로 슬래그를 활용한 것입니다. 일반 시멘트 대비 탄소 배출량을 70% 이상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해수나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서 해안가나 산업시설의 건축에 적합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 폐기물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실제로는 귀중한 자원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립하거나 버려왔던 플라이애쉬와 슬래그가 콘크리트보다 더 좋은 건축 재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근시안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이오 기반 재료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햄프크리트는 대마줄기와 석회, 물을 혼합해서 만든 친환경 건축 재료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마이너스입니다. 또한 단열성이 우수하고 습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균사체 기반 건축 재료는 더욱 혁신적입니다. 버섯의 뿌리 부분인 균사체를 농업 폐기물과 함께 배양해서 만든 재료로 가볍고 단열성이 좋으며 완전히 생분해됩니다. 몇 주 만에 성장하고 사용 후에는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순환경제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3D 프린팅용 흙 건축 재료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지에서 채취한 흙의 소량의 시멘트나 석회를 첨가해서 3D 프린터로 건물을 짓는 기술입니다. 운송비가 거의 들지 않고 폐기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저비용 주택 공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료의 활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건축 재료는 바다와 땅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시킵니다. 폐플라스틱 블록은 기존 벽돌보다 가볍고 단열성이 우수하며 플라스틱의 내구성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 포집 콘크리트는 더욱 혁신적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콘크리트 내부에 고정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며 건물 전체가 거대한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바이오 콘크리트는 자가 치유 기능을 가진 혁신적인 재료입니다. 콘크리트 내부에 석회석을 생성하는 박테리아를 포함시켜서 균열이 발생했을 때 박테리아가 활성화되어 스스로 균열을 메우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건축가는 더 이상 예쁜 건물을 그리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이며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이런 역할 변화에 맞춰 건축가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준비 과정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학제 간 융합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건축가는 건축학뿐만 아니라 기후학, 환경공학, 재료공학, 에너지공학, 생태학, 심지어 사회학과 경제학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패시브 하우스를 설계하려면 열역학과 유체역학을 이해해야 하고 지역 기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능력도 중요해졌습니다. 30년간의 기상 데이터,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설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고 기계학습을 활용한 예측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건축 교육은 예술적 감성과 창의적 디자인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아름다운 형태보다는 생존 가능한 기능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축계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교육 과정을 혁신하는 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도구 활용 능력도 필수입니다. 에너지 플러스, 디자인 빌더 같은 에너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예측하고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C. FD 소프트웨어로 공기 흐름을 분석하고 일조 분석 프로그램으로 자연광 활용을 최적화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건축의 필요성과 효과를 건축주, 사용자, 정책 결정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협력 능력도 필수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기후 조건에서의 건축 경험을 쌓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경험도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에너지, 컨설팅 회사,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각 분야의 관점과 제약사항을 이해해야 실현 가능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도 필수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기존 지식이 금방 구식이 됩니다. 최신 연구 논문을 읽고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등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명감과 도덕적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건축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직업입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 건축은 첨단 기술과 전통적 지혜, 인공지능과 자연의 힘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속 가능한 건축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마트 빌딩 기술의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IoT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조도, 공기질, 에너지,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건물 시스템을 최적화합니다. 거주자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적정 온도로 맞춰놓고 외출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날씨 예보를 보고 내일 비가 올 예정이면 오늘 밤에 미리 빗물 저장 탱크를 비워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기술은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언제든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마트라는 단어에 현혹되어서 정말 필요한 기능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술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스마트는 복잡한 기술을 많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회복하는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자연 환경에 적응해 왔기 때문에 자연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과 창의성이 향상됩니다. 실내 정원, 자연광, 자연 소재, 물소리, 식물 등을 건축 설계에 적극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린 루프와 벽면 녹화는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열섬 효과를 완화하는 동시에 거주자들에게 자연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밀라노의 보스코, 베르티칼레 같은 사례들이 이런 접근법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설계도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은 개별 건물의 성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 정원, 공유 공간, 재난 대피소, 에너지 공유 시스템 등을 통해
이웃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문화적 감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때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통합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서구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전통 건축 지혜와 결합해서 지역에 적합한 해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회적 형평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건축의 혜택이 부유한 계층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소득층도 접근할 수 있는 적정 기술 개발, 사회주택에서의 친환경 기술 적용,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기후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의 기후변화 대응 건축은 이처럼 첨단 기술과 인간적 가치가 조화롭게 결합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라는 인류 최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분야가 이 선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통적인 건축 방식으로는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시브 디자인을 통해 자연의 힘을 활용하고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며 기후특화 설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답을 찾고 재난보건 주택으로 극한 상황에도 대비하고 친환경 건축 재료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가들이 필요하며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의식적인 노력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축가들은 새로운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건축주들은 단순한 경제성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개인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인 일입니까? 기후변화 대응 건축가들은 단순한 전문직이 아니라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건물, 설계하는 모든 공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을 잘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건축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편리함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번영을,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 세대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선택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축 분야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선택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런 지혜와 사명감을 전해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이 있습니다. 패시브 디자인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재난보건 주택부터 친환경 건축 재료까지 이미 많은 해답들이 개발되어 있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을 더 널리 보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건축가들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학과 기술, 예술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를 가진 미래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설계하는 건물 한 채 한 채가 지구의 미래를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공간은 어떻습니까?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나요? 실내 공기는 쾌적한가요?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이런 작은 관찰과 관심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앞으로 집을 구하시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하실 때는 이런 요소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열은 잘 되어 있는지, 창문의 방향과 크기는 적절한지, 자연 환기가 가능한 구조인지,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은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도시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도전이지만 동시에 더 나은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그 희망찬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건축이 가져야 할 새로운 철학, 그리고 살기 위한 설계가 어떻게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구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인스타 감성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생존과 조화를 위한 지혜의 공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건축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태도이며 선택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의자에서 일어나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는 집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